여러분 만약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72세 할머니가 자신을 속인 아들 가족에게 선사한 완벽한 복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자신의 40평대 아파트를 아들 부부와 기꺼이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넓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손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했을까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박명희 씨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한 명을 키워냈죠. 아들 준호는 36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명희 씨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배우자라면 틀림없이 좋은 며느리일 거라 믿었거든요. 며느리 지은이는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예의도 발랐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어머님, 제가 준호 오빠 잘 보살피겠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명희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2년 차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준이. 명희 씨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준호 부부는 20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자 집이 너무 비좁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 아기 침대, 장난감들이 쌓이면서 작은 집은 금세 포화 상태가 됐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명희 씨가 긴장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서준이가 이제 곧 기어다닐 텐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어머니는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시잖아요. 잠시 저희랑 집을 서로 바꿔서 살면 안 될까요? 물론 등기 명의는 그대로 어머니 앞으로 두고요. 명희 씨가 살던 아파트는 42평짜리 신축 단지였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고 단지 내 호수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죠. 동네에서도 소문난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반면 준호 부부가 사는 곳은 오래된 빌라촌 근처의 18평짜리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대형 마트 간판이 훤히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명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넓은 거실에서 손자가 마음껏 뛰어놀 모습을 상상하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넓은 집에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서준이가 넓은 집에서 건강하게 크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작은 집도 충분해. 명희 씨의 대답에 준호와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명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꼭 어머님께 잘할게요. 이사 날 명희 씨는 42평 아파트를 나서며 손자의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넓은 거실에서 기어다니고 조금 더 크면 자전거도 타고 친구들도 초대해서 놀 수 있겠지. 그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8평 아파트로 이사를 마친 명희 씨는 생각보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둔 짐들을 정리하니 작은 방 하나가 거의 창고처럼 변했고 거실도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손자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 초반 한 달 정도는 준호 부부의 연락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고 명희 씨가 손자를 보러 가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은은 어머님 덕분에 서준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요라며 고마움을 표했고 준호도 엄마 정말 감사해요라며 효심을 보였죠. 명희 씨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들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열흘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더 뜸해졌죠. 명희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엄마, 서준이 재우느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손자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더욱 노골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서준이 예방접종 맞고 열이 나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서준이가 낯을 가려서 사람 많이 보면 울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음에는 육아가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명희 씨도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평소처럼 42평 아파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라 익숙한 곳이었죠.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 지은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지은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순간 그 여성이 누군지 알아챘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지은의 친정어머니 즉 사돈이었죠. 명희 씨는 반갑게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장 봐온 거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호수뷰 진짜 좋죠? 아침마다 거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사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덕에 좋은 데서 살아보네. 그 축축한 반지하 빌라에서 벗어나니 천국이 따로 없어. 근데 집 명의가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며? 나중에 문제 안 되겠니? 지은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님은 작은 집에 계시고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제가 애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편하고요. 일석이조죠.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양보했던 그 넓은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손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준호와 지은은 처음부터 명희 씨를 속여서 사돈에게 좋은 집을 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명희 씨는 뒤돌아서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명희 씨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한패가 되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방문을 거절했는지. 명희 씨가 불쑥 찾아가서 사돈과 마주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였죠. 아마 그들은 명희 씨가 절대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밤 명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모욕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다음 날 아침 명희 씨는 눈물을 닦고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죠. 우선 법적 상황부터 확인했습니다. 42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명의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명의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죠. 즉 법적으로는 명희 씨가 그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주였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날 오후 명희 씨는 예전에 거래하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빨리 팔아야 해서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좋은 집을 왜 파시려고요? 거기 신축인데다가 위치도 좋잖아요.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 정도 낮춰서 내놓되 조건이 있어요. 현금 거래만 받고 계약 후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그 단지 매물이 귀하거든요. 바로 진행할게요. 명희 씨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이틀 후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보유자였고 일주일 안에 잔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기뻐하며 빠른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명희 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만 남았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죠.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도로 가족 여행 가요. 서준이도 이제 좀 컸으니까 바닷가 구경시켜 주려고요.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명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서준이 바다 구경 많이 시켜줘라. 네, 엄마. 그럼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명희 씨는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복수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준호 가족이 공항으로 출발했다는 문자를 받자마자 명희 씨는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매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했습니다. 잔금 7억 2천만 원이 명희 씨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42평 아파트는 이제 명희 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명희 씨는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이사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42평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머님, 혹시 댁 이사세요? 아니요, 제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짐이에요. 집주인이 바뀌어서 짐을 빼야 하거든요. 제가 집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삿짐센터 직원은 조금 의아해했지만 돈을 선불로 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명희 씨는 42평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예비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에는 손자 서준이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안방에는 사돈의 옷가지와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준호와 지은의 짐이 있었고 서준이 방만 제대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자를 위한 집이 아니라 사돈을 위한 집이었구나.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도착했고 명희 씨는 지시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싸주세요. 가구, 옷, 식기, 장난감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직원들은 4시간 동안 부지런히 짐을 쌌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의 짐이 나왔습니다.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명희 씨는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건넸습니다. 바로 사돈이 원래 살던 시흥의 반지하 빌라 주소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시흥의 반지하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습니다. 습기 때문인지 벽면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작은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트럭에서 내려 빌라 앞을 둘러봤습니다. 사돈이 호수뷰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었죠. 여기 대문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의아한 표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요, 밖에 두면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가져갈 거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짐을 대문 앞에 내려놨습니다. 가구, 박스, 짐가방들이 대문 앞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죠. 명희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 씨는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집 청소 다 끝났어요. 토요일부터 입주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그렇게 빨리 비워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이사 갈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호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준호 가족은 제주도에서 막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토요일 저녁 7시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집 문이 안 열려요. 비밀번호를 눌러도 계속 오류가 나고 창문으로 봤더니 집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명희 씨는 침착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집 팔았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명희가 내 거였잖니. 내 집 내가 팔면 안 되냐? 엄마, 우리 집은요? 서준이 물건들은 어떻게 됐어요? 장모님 짐도 다 있었는데. 명희 씨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짐? 다 사돈이 원래 살던 시흥 반지하 빌라 앞으로 보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낸 거지. 전화 너머로 지은과 사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서준이는 어쩌라고요? 명희 씨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손주 생각? 너희가 손주 생각했으면 장모를 그 집에 들여놓았겠니? 처음부터 손주를 위한 집이 아니었잖니. 사돈 모시려고 내 집을 가로챈 거면서 무슨 손주 타령이야. 엄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지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사돈의 목소리도 섞여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명희 씨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집 바꾸자고 계획할 때 미리 말했니? 사돈을 드리기 전에 내게 물어보기라도 했니? 안 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 집 팔 때 너희한테 미리 말할 필요 없었어. 엄마, 제발.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너희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명희 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시했죠. 다음 날 아침 명희 씨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결국 시흥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사돈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살게 된 거죠. 명희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명희 씨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아 생긴 7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상담사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 일주 상품 있나요? 한 달 반 정도 되는 걸로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가시는 건가요? 그 정도 기간이면 비용이 꽤 나올 텐데요. 괜찮아요. 평생 한번 가보는 거니까. 제대로 돌아보고 싶어요. 명희 씨는 유럽 45일 일주 프리미엄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까지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었지만 명희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여권 만기일을 확인하고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2주 후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명희 씨는 여행사를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명희 씨는 은행에 들러 재정 정리를 했습니다. 여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안정적인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자 수익만으로도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넉넉한 노후 자금이었죠. 집은 새로 구했습니다. 송파구의 깨끗한 오피스텔 25평형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고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도 편하고 보안도 좋았죠. 이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옛날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어린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사진첩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명희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챙겼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카메라 한 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명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받는데 옆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며 준호 가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명희 씨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희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해준 만큼만 돌려주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진짜 가족이었죠. 그런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명희 씨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알프스,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들을 이제 직접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느덧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45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명희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표정은 밝았습니다. 여행 중에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휴대폰에 가득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두 팔 벌리고 있는 자신,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고 있는 자신. 모든 사진 속의 명희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귀국 후 명희 씨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녔고 금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죠.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명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명희 씨, 자식분들은 뭐 하시나요? 얼굴이 참 밝아 보이시는데 가족이 잘 되시나 봐요. 명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 사는 거고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젊은이들 부모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어르신들도 독립적으로 사셔야 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면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희 씨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맞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명희 씨는 오피스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배신당했던 순간의 충격, 복수를 결심했던 밤, 그리고 유럽에서 맞이한 자유의 순간들. 명희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평생 그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명희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여행지를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한 달 일주 코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는 명희 씨의 손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72세. 아직 젊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만약 그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희 씨의 선택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그녀를 속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